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취약지역인 TK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일꾼농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역을 돌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여부에 대해선 본인의 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찍어내리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말수.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각 당 대선 주자들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유세전을 펼친 가운데 보수 텃밭인 TK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대선 후보 3명은 나란히 대구를 중심으로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구미, 대구, 포항 등 민주당 13지역을 찾아 지역주의 극복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구미를 시작으로 대구, 포항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초반 보수 텃밭을 공략해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이 후보는 이념과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아니 무슨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또 이번 조기 대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 시도도 우리의 힘으로 진압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6월 3일에는 완벽하게 진압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공세도 펼쳤습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 본부장은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비상계엄을 사과한 데에 대해 표가 아쉬워 영혼 한 톨 없는 사과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윤 전 대통령부터 출당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무 지휘권을 발동해 내란 숙의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한 정광훈 목사와도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영남에서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대해 탈당 여부는 본인의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부터 영남에서 집토끼 지키기에 나선 김문수 후보. 아침부터 대구의 한 국립묘지를 찾아 선열들의 넋을 기렸고 대구 경북 선대위 출정식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울산에서 시장 유세에 나선 김 후보는 울산을 세계의 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이전 부지를 찾아 산업은행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법안의 통과를 취임 직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는 본인의 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당 차원의 조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김 후보는 경남 유세에 나섭니다. 장장 3일간 영남에 집중하고 있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흔들린 보수 진영 통합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오늘 대구로 향해 청년층과 대화하고 의료계를 만나는 등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경북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학식먹자 유세를 갖고 창업 규제 문제 등 청년층 현안과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를 살폈습니다. 이어서 대구 지역 의료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의사 낙수로는 실제 의료행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역 의료의 어려운 현실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정책 대결에 본격 돌입했는데요.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내세운 정책들을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AI를 포함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고성능 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해 우리나라를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진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혜택을 분배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산업 자체의 발전, 기술 발전도 매우 중요하고 뭐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되죠. 또 한편으로는 그 결과, 그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선 때부터 강조해온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창업을 하거나 성장을 하거나 또 해외에서 투자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이 많이 올 때 그때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김 후보는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은 인하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 부처를 개편해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한다는 구상입니다. 안보와 전략 그리고 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의 불참 통보에도 내일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어제 국회에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사법, 행정, 그 누구도 국민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면서 법관들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그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을 뽑는 그 국민의 그 선택권을 판사 몇 명이서 그거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이재강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하고 법원 조직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이 당 차원의 추진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사법부 찍어내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청문회, 특검까지 들고 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무도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대놓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재명 권력의 발 밑에 두겠다는 독재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역시 정치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는 것은 정치 깡패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청문회와 특검 추진이 명백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과도한 압박이 무력화로 이어져 권위주의로 가는 전초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다른 이제 후보들도 같이 찾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국민 통합을 이제 외쳤었는데 영남을 오늘 방문한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정식에서부터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는 경청 투어를 돌면서 지난 9일부터 1박 2일간 경북 경주, 경남 창녕 등 영남 지역을 방문했었는데요. 네. 이 후보가 사흘 만에 다시 영남 지역을 찾은 건 이 지역의 표심을 공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국민통합에 공들이는 모습을 부각해서 중도층의 호응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에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 라는 글을 쓰기도 했죠. 홍 전 시장을 높게 평가하면서 보수 진영 통합 행보에 나선 걸로 풀이되는데요. 이 홍준표 지지 모임은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단일화 파행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보수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데 그동안 강성보수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왔는데 선대위에는 청년 그리고 중도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점이 눈에 띄네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대선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네. 김용태 의원은 당내 최연소이자 30대 초선 의원입니다.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은 30, 40대인 강명구, 조지연, 박준태 의원이 각각 일정, 메시지, 전략기획 담당 단장을 맡았습니다. 강성보수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또 통합 메시지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김용태 의원은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교체와 관련해 비대위에서 유일하게 반대 뜻을 밝혔고 또 지난 12.3 개헌 반대 의결에서도 당내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선거운동 첫날에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일각에선 김 의원이 이 빅텐트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친이준석계로 불리던 천하용인 멤버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의 행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김 후보는 어제 처음으로 계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사과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윤 대통령 출당 조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이슈로 이제 들어가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이제 내일 열리는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보내왔다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국회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는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그간의 관례에 비춰 예상된 절차라는 반응인데요. 상고심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는 일은 헌정사 초유의 일입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 질의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해 왔습니다. 법원 내에선 국회가 특정 재판을 심리한 판사를 불러서 관련 내용을 묻는 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발언이 추후 진행될 공판과 또 선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청문회 불출석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이제 전한 상황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죠? 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은 어제 조희대 특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재강 의원은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특검법 발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또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은 당론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전 특검법이 발의되면 중도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청문회와 특검을 두고 이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줄곧 지적해왔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 권력 등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의 공약이 최근 민주당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공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 또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위험한 세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슈픽 한규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대선 후보를 등록한 정당에 선거 보조금 약 52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약 265억 원, 국민의힘이 약 243억 원, 개혁신당은 약 15억 6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거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선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회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첫 회의를 개최한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위는 삼선의 김정우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미애 의원과 김영동 의원을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특위는 대형 산불 방지와 재난안전관리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영남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원 대책과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5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청문회 불출석 여파입니다. 법원이 내일 국회에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 앞에 나와 해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률에서 대법관들은 출석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본인들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게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변명이라서 저희는 조속히 다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 거부에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청문회 전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독립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유죄라고 판단해서 고등법원에 내려보낸 거를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대법원장을 협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 분립을 본인이 지켰다는 확신이 있는가요? 왜 민주당만 입법부만 그것을 지켜야 합니까? 입법부가 그런 일을 안 하면 입법부의 책임 방기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특검법의 사유는 대법원이 사실심의 영역을 침범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음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것 등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갈등만 조성하고 싸우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 대표자 회의 같은 것을 좀 지켜보고 어차피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이를 좀 보는 것이 좋겠다. 당분간은 선거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대선 기간엔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추가 청문회 가능성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향후 공세 수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꽃꽃 문수의 사과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계엄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이른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김문수 후보의 호를 하나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돌변 김문수 선생. 김문수 장관만 그 당시 앉아가지고 꽃꽃 문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제 와서 돌변해서 나는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태도 돌변 김문수. 김문수 후보는 아시다시피 계엄을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참석했었다면 목숨 걸고 반대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밝혀왔고요. 또 우리 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그 조정에 실패한 것은 당도 또 대통령도 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그런 점을 어저께 후보께서 진심으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위장 사과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만이 진정한 사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위장 사과로 한 번 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표가 아쉬우니 영혼 한 톨도 없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무 지휘권을 발동해 내란 속의 윤석열부터 출당 조치 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방법일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탄핵 반대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킴으로써 윤석열 부부와 완전한 절연을 해야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뜻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비대위 입장은 어떨까요? 대통령께서는 본인 재판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님께서 갖고 계신 진정성으로 제가 지혜롭게 당원과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한시바삐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 속에서 김용태 내정자의 포부와 단언이 실현될 수 있을지, 또한 김 후보가 과연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결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1학년이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또 영천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적지가 대구 중구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모두 TK 연고를 내세우면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이제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떤가 유세 중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좀 이념 탈피, 중도 실용주의를 좀 강조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TK의 좀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는 좀 어떻게 감지가 되고 있나요? 사실 저희가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입장에는 지금 중도 보수 행보를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1번 그 숫자 그 표지 아래 귀퉁이에 빨간색 이제 뭐 점 같은 거를 또 찍어서 뭔가 이제 진짜 보수를 우리가 품겠다 이런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제 TK 지역에서도 좀 민주당의 열세이지만
조금 더 그 득표를 해보자, 역대 최고 득표를 한번 목표로 해보겠다, 아마 이런 결기로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까지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는 뭐 저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그 내분 사태 이후에 상처가 덜 아물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주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집의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이 김문수 후보에게로의 지지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여러 슬로건들이 혹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일부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자주 말을 바꿔왔고, 결론적으로 이 민주당이 지금 사실 거의 독재하다시피 사법부까지 겁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TK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각심을 또 가지고 투표장에 가실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이 TK, PK 지역에서의 이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선이 딱 3주 남았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표심, 이번 대선은 그전하고 좀 이렇게 다른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지난 9일에 이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험지를 쭉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이 TK 지역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이나 이념, 어떤 편향된 시선으로 누군가를 뽑는 게 아니라 일 잘하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 역시도 어떤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면서 이념이나 좌우 진영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에 실망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실망한 TK 지역의 유권자들께서 이번에 좀 다른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실용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서 잠깐 언급됐지만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내용이 상당히 심각했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TK 지역의 유권자들께서도 그동안 해왔던 전통적인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류하는 이 보수 지지층의 민심을 민주당이 공략하게 된다면 그동안 TK 지역은 무조건 국민의힘을 투표할 것이다,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반전의 선택을 TK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표류하고 있는 보수 중도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면 지키겠다는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두 사람 다 경제를 강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첫 번째로 AI를 강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 부처 통폐합을 구상을 했는데, 먼저 박성민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부터 제대로 발전을 해서 성장해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자, 이런 목표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K 이니셔티브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첫날 유세 지역을 보면요,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했지만 그 뒤에 행보는 판교, 화성, 대전 이렇게 쭉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IT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이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을 방문하고, 더 나아가서는 과학기술의 대표적인 지역인 대전으로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혁신 산업과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로부터의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후보가 직접 첫날에 동선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어떤 성장과 통합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는 일관된 행보를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네,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 사람 중에서 그래도 가장 구체성이 있는 공약을 낸 것은 이준석 후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경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좀 포괄적이고도 거시적인 목표라고 하면, 부처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대통령실에 일하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임 부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임 부처라는 것은 상설 부처와 달리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있는 존재하는 부처인 것인데, 그런 부처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
해결해야 되는 그런 집행 기능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문제를 수합하고 부처의 어떤 그 존립 자체에 대해서 계속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적인 지위에 놓여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를테면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 되면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이 달성되면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환경부 같은 것들도 목적을 가지고 존재를 하는 부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부처 체계 자체가 굉장히 또 비효율적인 부분들도 많고 좀 인력 낭비라든지 좀 적재적소의 정책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예로는 진짜 지역적으로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체부에서 게임 컨텐츠와 산업을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게임 산업 지금 우리나라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문체부 예산보다 더 많은 규모의 산업을 문체부가 담당을 한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런 디테일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지만 좀 포괄적인 목적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또 국민의힘 대변인이시니까 김문수 후보 관련도 사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저희가 좀 일상적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이게 또 지금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또 기업들을 옥죄는 정책들을 또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조에 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아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좀 더 디테일을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대중적인 소구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후보 간의 이제 그 공약까지 살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탈당은 본인의 뜻에 달렸고 현재로서는 출당 조치할 계획이 이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개혁신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탈당, 출당을 요구하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이제 좀 관계, 좀 설정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이제 21일 때 3주 남았는데 국민의힘의 좀 커다란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숙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니라. 비본질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수차례 입장을 밝혔던 것들입니다. 저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미 전 지도부에서도 수차례 사과를 드렸고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파면이 되었고 저희가 민주당과 달리 사법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수긍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와서 동어반복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야당이 주도하는 그런 판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비상경으로 촉발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야당 역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탄핵이라는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조차도 쌍방과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책임을 졌지만 민주당은 무슨 책임을 졌는가? 사실 그렇게 저희가 공세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하면 사퇴하는 그런 좀 무기력한 정치가 대중적인 소구력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이라도 인지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오히려 저희가 아젠다를 던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당과 단일화를 했죠. 또한 전자권 환수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대공수사권 폐지와 간첩법 개정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구시대적인 메카시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다퉈야 될 것은 다퉈야 되는 거거든요. 또한 모병제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여성 희망복무제를 통해서 여성징병제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양성평등 관점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징집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쟁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년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에도 확실한 대립각이 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거리를 던져주고 판을 주도해야 그것이 정치인 것이지 그저 기계적으로 그 야당과 언론의 주장에 답변하듯이 기계적인 대답만 하는 것은 전혀 이 3주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저는 생산적이지 않은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기계적인 합리성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네. 윤 전 대통령과의 이제 관계 설정 문제는 이제 숙제로 생각하지 않고 야당의 이제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며 그동안 충분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동어 반복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 대신 새로운 이슈 어젠다가 더 좀 시급한 때이다. 이런 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국민의힘 입장을?
근데 저는 이 문제가 본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그로 인해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을 배출했고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국민의힘 주류가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이 그동안 과거의 입장에 대해서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가 이 부분은 사실 이번 대선을 치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호 당원이라고 추켜 세웠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직까지도 정치적으로 절연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당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조치일 수 있는 출당 조치조차도 대통령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을 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는 문제를 비껴간다거나 아니면 출당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것은 사과하는 척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성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대리 사과를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후보가 직접 본인이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의 사과는 어쨌든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하다 정도의 사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과의 본질과 매우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반론 아닌 반론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이 단일화 파동을 겪는 동안 모든 국민들이 잊고 있었지만 민주당에서 대법원에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는 이유로 바로 그 다음 날 즉답적으로 최상목 이 부총리를 탄핵을 시켜버리고 대법원장을 향해서 탄핵 겁박을 하고 고등법원의 길을 기어이 바꿔내는 불공정한 이런 작태들을 보이고 심지어 지금 청문회에 그 탄핵의 좀 특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할 법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었죠.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지금 경제 12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져서 민주당의 이런 입법 폭거들을 조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민주당이 지금 당당하게 국민의힘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라는 것이 무조건 삿바 싸움에서 물러나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에 의해서 현재 진행형인 종결된 비상계엄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입법 폭거들을 지적을 하고 이런 민주당이 제일 여당이 되었을 때 3권을 모두 장악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미리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법원에서 이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만큼이나 잘못된 행위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대통령의 행위는 엄연히 헌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대통령의 권한으로부터 사실은 벗어났던 행위였기 때문에 만장일치의 파면을 당한 것이고요. 민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비판하실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건 역시도 그리고 지금 선거의 한복판에 와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향해서 사법부가 선거 개입을 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대법관들에게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리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번 대선의 본질은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뒤에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 관련한 이슈는 마지막에 또 있으니까. 근데 이건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것인데 지금 비상계엄은 종결된 사건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이 됐죠.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192석의 야권의 전횡을 휘두르는 것은 전혀 제지가 되지 않고 견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처럼 법문화된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한 파면 조치가 없을 뿐인 것이지 페널티가 없다라고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허용되는 권리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초만 드릴까요? 저는 종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최근에 했던 행보를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무소속 예비 후보인 한덕수 후보를, 김문수 후보를 밀어내고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2인자였고요. 사실 한덕수 후보가 끝까지 했던 것을 보십시오. 헌법재판관 미임명했었고요. 임명 회피했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몇십 년 지기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내란 수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가 된 상태로 지금 심지어는 최근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까지 냈어요. 이게 과연 사태가 종결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이슈로 한덕수 가겠습니다. 대행 문제는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한덕수 그 전 총리 문제는 당내 민주주의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뭐 내란의 연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재명 후보가 원래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출마를 한 것이지 갑자기 후보 출마 이후에 없던 범죄가 만들어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는 점에서 대법원을 향한 음모론은 정말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 점은 민주당이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직 판사들조차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절차가 내려진 그 상황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대법원에 의한 정치 개입에 의해서 사법 불신이 초래되는 이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까지 소집하자라는 목소리가 분출됐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당의 음모론일까요? 현직 판사들조차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 당시에도 그 현직 부장검사들이나 부장판사들도 내부망에 여러 목소리들을 냈는데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하면 헌법재판관들도 법의 심판망에 마지막 올라야겠죠. 이슈에서 못다한 말씀 또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다시 이슈로 숨고르게 일단 하시고요. 자, 다시 대선 주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2023년에 그 전당대회 당시에 이준석 후보와 함께 당권에 도전했던 천하용인 중에 한 사람이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와는 이준석 후보가 여전히 친하지만 아마 연락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이게 묻지마 단일화가 아닌 새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과연 이 새 전략이 어떤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공언한 대로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지 지금 지지율 보니까 한 5%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선거 비용이라는 게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선거 공보물 작업만 하더라도 2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비는 기본값이 300억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들을 하거든요. 실제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사용한 선거비가 각 440억, 48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이 사실 선거비를 보전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그 비용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일단 15억을 받았네요. 중앙선관위에서. 예, 근데 15억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선거 공보물조차 찍기 어려운 정도의 미약한 액수인 것이고 이게 그 단일화 과정 없이 15%를 득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 전체가 빚더미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정의당이 그렇게 해서 그 당 자체가 형해화가 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돈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단일화 협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이준석 후보 쪽을 압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잘해서 이준석 후보 쪽이 이 선거비의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저희가 이준석 후보와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단일화 이야기를 해야 명분이 있는 것이지 둘이 합쳐도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열세라고 한다면 굳이 양측이 협조해야 될 정치적인 동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일화 얘기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후보 중심으로 뭉쳐서 조금 그 승리의 가시권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벌써부터 사람에 기대서 좀 기계적으로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 후보의 체급만 높여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상민 대변인.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일관되게 단일화에 대해서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과의 친분과 별개로 정치적인 이득이 없다라고 이준석 후보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는 물론 당선되고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결국에는 미래를 바라보고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표류하고 있는 여러 중도나 무당층으로부터 본인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서 장기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독자적으로 완주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구축을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러브콜을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후보는 사실 빅텐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들어가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끝내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는 단일화라든지 빅텐트 가능성은 요원해 보입니다. 네, 좀 전에 대법원 대법관 관련해서 두 분의 공방이 뜨거웠는데 내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유는 이번 대선과 그리고 추후에 있을지도 모를 이재명 후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민주당이 보류하던 조희대 특검법 추진을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사안 두 분의 생각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조희대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론으로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원의 어떤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 사법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발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당의 어떤 입장은 아니다라는 점을 당에서도 분명히 밝혔고, 발의를 했다고 하네요. 네, 발의를 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런 부분도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당의 기조는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어떤 사법부에 의한 정치 개입이 도를 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대선의 한복판에 와 있고 결국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던 절차와 그 뒤에 고등법원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공판기일을 잡는, 선거 운동 기간이 명확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시작 시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굳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빼앗고자 하는 그런 식의 시간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확한 해명과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유불리와는 별개로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의 불신을 대법관들이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점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보고, 정말 지금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조차도 이런 대법원의 이례적인 결정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대법관들 내부에서조차도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재판의 신속성보다도 충실성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던 대법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절차적인 흠결이 많았고 속도와 시간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만을 자초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선의 시간에 사법부가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해명을 해야 된다. 네, 상당한 궤변이죠. 사실 633 원칙이 그 정통으로 지켜졌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은 이미 재작년에 박탈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취임 직후부터 이런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라고 천명을 했던 것이거든요. 민주당식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들은 후보자로 출마만 해도 모든 재판이 중단되어야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또다시 그 이유로 또 재판이 중단되어야 되고, 무죄 판결을 할 재판만 선별적으로 열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어떻게 법체계가 이렇게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까? 또한 지금 재판중단법 같은 경우에도 완벽하게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같은 경우에는 특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것을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된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특권 자체를
지나치게 과대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해석인 거거든요. 반드시 이건 위헌법률심판대에 올려야 하는 법안인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용인이 되게 된다면 이야말로 정말 대통령의 그런 특권, 분권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대통령 독재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통령 후보자 그 선출이 범죄 회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대법원에서 대법원장 혼자 한 결론이 아니거든요.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한 결론이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소수 의견이었던 것이고요. 또한 아까 뭐 내부망에서 법관들까지 이제 들고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난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허영 교수 같은 헌법 파괴 최고 권위자라든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주도했던 강일원 헌법재판관마저도 이 절차상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헌법재판관들도 모두 다 청문회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좀 자기 모순적인 주장을 역설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 적어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어떤 이런 사과도 수차례 드렸다라는 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마수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